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버지 학교 두 번째 만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버지 학교 하니까 저도 생각이 나네요. 저도 2008년 일산 1기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습니다. 첫째 날 마치고 숙제를 상당히 많이 내어주는데요. 저는 참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라는 숙제를 내주었는데요. 그 숙제를 받고 보니까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나질 않았습니다.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2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7남매를 남겨두시고 호련히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머니가 제 인생의 절대적인 분으로 생각하고 생활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숙제가 나갔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숙제를 하시면서 한 주간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좋았던 추억을 생각하면서 미소를 담고 이렇게 글을 쓰신 분도 계시고, 아버지, 제 나이가 얼마나 되어야 아버지를 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제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마 힘들거나 또 옛 일을 생각하면서 지내온 형제님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 여주 교도소 1기 조장을 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한 형제가 이렇게 나와서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랜 생활 있는데 어머니께서 수시로 면회를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오셔서 한결같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건강하라, 우리 자유의 몸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함께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결국 나를 끝까지 만나주지 않으시는군요. 저를 버리셨군요 라고 하면서 분노하며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나지막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여기 매번 올 때마다 너의 아버지는 항상 나와 함께 왔단다. 너만 보면 눈물을 많이 흘릴 것 같아서, 눈물을 보이면 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단다. 단 한 번도 이곳에 오지 않은 적이 없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그곳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아버지의 진한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부모란 다 이런 것 같습니다. 한 사회학자는 진정한 아버지, 남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아버지 학교를 멈춤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철길을 건널 때도 잠시 멈춤의 시간이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안전을 위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안전한 푸른 신호가 들어왔을 때 안전하게 건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버지 학교라는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분주했던 내 삶을 내려놓고 나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곧 아버지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아버지가 무엇이냐, 진정한 남성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파송하기, 결속하기, 사랑하기, 인도하기 4가지의 기능이 있다라고 배웠고요. 오늘은 진정한
남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스토에버라는 한 사회학자는 남성다움을 지탱해주는 4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왕, 전사, 스승, 친구라는 특성과 요소를 우리 마음에 온전히 갖췄을 때 진정한 남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특성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은 한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 이러한 왕, 또 비전을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왕을 믿고 따르는 것, 우리는 이러한 왕을 어진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진 왕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말일까요? 바로 폭군이라는 말입니다. 폭군은 강압과 지시와 명령과 억압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을 폭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에도 그런 왕들이 더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진정한 그 왕의 요소가 역기능적인 폭군의 모습이 많이 담겨져 있는지, 아니면 순기능적인 요소를 담은 어진 왕의 요소를 많이 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사라고 하는데요. 전사는 많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명령만 떨어지면 나가서 힘차게 싸우고 그 조국을 지키고 또 백성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굉장히 멋있는 전사, 또 용기 있는 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군 생활하실 때 우리는 많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했던 부분들이 강해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강한 체력을 가진 군인들의 그 외모는 정말 강인하지만 그 마음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부드러운 전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전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겁자라는 말인데요. 비겁자는 참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하는 사람, 또 내가 함부로 이야기를 해도 나를 저해할 수 있는, 나를 해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사람 앞에서는 굴복하는 것 같은 모습, 즉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비겁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성으로는 스승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혹시 보이십니까? 사진에 있는 분이 누굴까요? 이 사진에 있는 이분은 헬렌 켈러와 그의 스승이었던 설리반 선생이었습니다. 이 설리반 선생이 시각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요. 이 헬렌 켈러를 만나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나서 2달이 되던 해에 열병으로 인해서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또 말을 못하는 그러한 소녀였습니다. 7살이 되던 해에 이 스승을 만나서 40여 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는 그 미국 사회에서 아주 지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생활해온 분입니다. 여러분, 스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후학들에게 가르치고 자신의 지식을 후학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참된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참된 스승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위선자라는 것이죠. 위선자란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마음속에 과연 어떠한 요소가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 많으시죠?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화장실을 가보니까 소변기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 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큰 키가 아닌데 소변기에 소변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 꼬마가 소변을 봐야 되는데 도무지 소변기가 닿질 않아요. 그럴 때 어린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가 엎드려서 그 친구의 등을 밟고 올라서서 소변을 보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정한 친구라고 합니다. 내가 힘들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또 함께 격려하는 그러한 친구, 우리는 다정한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정한 친구가 가장 싫어하는 또 요소가 있습니다. 배신자라는 것이죠. 친구를 적당히 이용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친구들을 힘들게 하고 이러한 모습들, 뭐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 역시도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를 속이고 배신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렇듯 우리 마음속에 또 친구의 특성과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과연 다정한 친구의 요소가 많을까? 아니면 배신자의 모습이 많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남성을 지탱하는 네 가지 요소, 즉 왕, 전사, 스승, 또 친구, 이러한 기능들이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남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순기능적인 요소, 어진왕, 부드러운 전사, 참된 스승, 다정한 친구, 이러한 순기능적인 요소를 잘 갖추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아버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특성을 골고루 갖춘 사람이 아버지이고,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특성을 골고루 잘 갖춘 진정한 남성이어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멋있는 참다운 진정한 남성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은, 환경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에서는 이러한 남성성을 해치는 요소를 우리들만의 나쁜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문화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체면 문화라고 있는데요. 이 체면 문화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남에게 내 삶이 조종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살피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온통 신경을 쓰는 사람이고요. 이것이 지나치면 병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수치 문화라는 것이 있고요. 또 팔불출이라는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치라는 것은 내 약점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조그만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체면 문화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내 약점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아주 수치스러워하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체면 문화에 깊이 빠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팔불출이라는 것은 자신의 가족들을 당당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자랑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이 권위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권위주의와 또 권위라는 것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권위는 쌍방통행, 권위주의는 일방통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권위 있는 사람은 서로가 소통하고 대화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서 일을 진행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권위는 내가 권위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렇게 봐주었을 때 진정한 권위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명령식이고 지시적이고 억압이고 폭력이고 폭행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조직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권위주의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체면 문화에 깊이 빠지면 이러한 병적인 병폐가, 부작용과 또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 문화인데요. 일을 할 때에는 일을 해야 하고 또 쉴 때는 쉬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가져야 하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 스스로 쉴 수 없는 사람,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일 중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여기 심장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미국의 하버드의 월터 캐넌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15시간을 쉬고 9시간만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장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뛰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박사는 이 쉬는 일정한 이 수축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심장 나름대로의 휴식을 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시간을 일하고 15시간을 쉼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1분 동안에 70번이라는 맥박을 뛰고 평생 80, 90, 100살이 되도록 이 심장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것이죠. 일 문화, 일 중독, 우리가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유로 또 가정을 등한시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오랜 시간 보내다가 훗날 내가 가정을 필요로 해서 가정에 돌아갔을 때, 그때는 우리 가족들이 이미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법을 터득한 이후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되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또 가족과 더불어서 이렇게 조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러한 음주 문화입니다. 그리고 섹스 문화, 그리고 폭력 문화. 마치 이런 문화들은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음주 문화를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술 한잔 하지 않고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지냐. 또 남자의 통은 뭐 술통과 비례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말을 하고요. 또 술 없이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냐. 또 술 없이 어떤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뭐 여성들도 굉장히 술을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 더 이상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음주 운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피해를 당하거나 또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혹시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하여튼 우리는 적절한 이 음주 문화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과도한 이 음주 문화는 나 개인을 해칠 뿐만 아니라 또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이 사회를 어렵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섹스 문화는요, 잘못된 성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성의식으로 인해서 향락산업, 또 태폐문화, 또 변정 성매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는 이러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한 청년이 이렇게 상반신을 내놓고 하반신을 이렇게 땅에 붙여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폭력 문화에는 육체적인 폭력과 또 언어적인 폭력, 또 팩트 폭력, 정서적 폭력, 다양한 폭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폭력이라는 것은요,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폭력을 잘 행사하는 사람의 특성을 보면 생략된 것이 있는데요. 그 생략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화가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라는 것이 생략이 되고요. 조종이라는 것이 생략이 되고 타협이라는 것이 생략이 돼요. 자, 이러한 요소들이 생략이 되면 바로 폭력으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가 이해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폭력이 나오고 언어적인 폭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아이는 엄마의 멍든 눈을 가졌다. 그리고 아이는 자라서 아버지의 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학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그 사진을 보시면 그 글을 제가 무질서하게 좀 써놨는데요. 아마 여러분 보이실까요? 병신 같은 놈. 네가 뭘 해? 네가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아유, 싹수가 노랗다.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폭력이 사람을 아프고 힘들게 하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이 언어 폭력이 얼마나 사람의 일생을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에 대한 이러한 폭력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고요. 팩트 폭력이라는 것이 요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아파요. 사실을 말해주는데 아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공부 못하는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임마, 그렇게 공부 안 하는 놈이, 공부도 실력도 안 되는 놈이 무슨 대학을 가냐? 그런데요, 공부를 안 해서 이 학생이, 아들이 성적이 낮은 것이 사실이에요. 대학 가기가 어려워요. 아버지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파요. 이것이 팩트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 팩트 폭력, 또 정서적인 이런 요소들을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레저 문화, 뭐 혼자 즐기는 것보다는 가족이 함께 즐기고 가족들이 함께 놀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훗날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때 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놀았던 그런 운동과 취미들을 또 그 자녀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레저 문화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사이버 문화가 있고요. 또 도박 문화가 있고 그리고 중독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이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남성성을 해치는 이런 나쁜 문화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체면, 일, 또 이러한 요소들, 이런 것이 있죠. 체면, 일, 음주, 섹스, 폭력, 레저, 사이버, 도박, 중독, 이러한 요소들이 진정한 남성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또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남성 문화가 어떠한 문화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